장준하 씨를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자살 유가족 자조 모임을 이끌고 있는 장준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선 자살 유가족 이런 말이 좀 생소하죠. 어디 보니까 이제 자살 사별자, 자살 생존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던데. 자살 생존자는 네. 이제 미국에서 주로 영어로 사용했었던 그 부분을 번역해서 사용한 거고요. 자살 생존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좀 유족을 넘어서서 친구나 동료까지. 그럼 자살 유가족은 자살하신 분의 가족. 예, 맞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뭐 친척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살 생존자 하면은 그 이제 뭐 친구들까지. 네. 지금 우리 장준하 씨 하시는 일은? 저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임상심리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죽고 싶은 분들 만나서 상담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힘을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무슨 센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입니다. 그게 지역별로 다 있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에 뭐 몇 개나 있어요? 서울의 각 군마다 25개 군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우리 구에 거기 찾아서 가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지방에도 이제 다 있고. 네, 맞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그런데 그런 분들 상담하는. 그리고 이 근처에 이제 좀 심각한 중증 질환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사례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례 관리라고. 네, 사례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분 질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은 괜찮은지, 그리고 약은 잘 드시고 식사는 잘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본인 동의 하에 관리를 하고 옆에서 조력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얼마나 되신 거죠? 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로는 이제 3년째 되어 있고요. 예, 이전에는 일반 회사에서 영업을 담당했었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자살 유가족 그 자조 모임을 이끌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유가족이시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어느 분이 그런? 예, 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4년 됐습니다. 4년 전에. 예. 그 자살 유가족이 많나요? 네, 맞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보면 17년째 한국은 OECD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그런 국가입니다. 그만큼 1년에 평균적으로 1만 3천 명의 자살자들이 있고요. 심각한. 그렇다면은 그 주변에 3명에서 4명 정도의 그렇죠. 유가족이 있다고 하면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 범위를 좀 넓히면 10명 잡으면 12만 명 이렇게 되겠네. 한 해에? 예. 그렇다면은 그걸 10년으로 환산하면 거의 100만 명이 될 수 있죠. 쭉 누적되어 와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대개 어떤 사유가 많은 건가요? 가장 큰 거는 우울증이고요. 그리고 또 세대별로, 나이별로 또 다른 형태를 보입니다. 40대, 50대 남성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주는데요. 이게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해체 이런 것들이 40대, 50대 남성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있곤 합니다. 그럼 남성분들이 더 많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남성들이 아무래도
좀 더 성공률이 더 높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이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런 극단적인 시도를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치명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한 10분이 자살을 했다 그러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략? 최근에 그것도 이제 또 시대별로 많이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에는 20대 여성들이 그런 시도나 자살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코로나 시기에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매년 그래도 전 해에 그런 자살 관련된 통계를 자살 백서라고 하는 책자로 발간하고는 합니다. 제가 볼 때 노인분들이 그게 많이 그런다고 들었는데 네. 그 사실이 그런가요? 근데 또 학생들 자살률 되게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들은 이 죽음의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자살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죠. 다른 이유로는 생리적으로 갑자기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 율이 높은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자살 원인 1위가 바로 청소년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 사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자살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강하니까 어리니까. 그래서 그게 높다고. 네. 노인분들은 이렇게 빈곤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고. 네, 맞습니다. 이 자조 모임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나요? 이렇게 지역별로 이것도 있는 건가요? 모든 지역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유가족을 곁에서 상담하고 사례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리고 그 모임을 그분들이 동의했을 때 한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대략 몇 분이나 지금 부르터기는 몇 분이나 모인? 현재 3명 모이고 있고요. 네. 좀 더 이렇게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이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좀 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고인 대상별로 또 모임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형제자매, 그 다음에 배우자를 잃은, 그리고 자녀를 잃은, 부모, 그리고 부모를 잃은, 그렇게 4개의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 좀 안 나갈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거 숨기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근데 많이 참여를 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사람들은 피하죠. 그리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곤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누지도 못하고 혼자서 어떻게 보면 불덩이와 같은 그런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조 모임은 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의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럼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 월에 1회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낯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러곤 하지만 이 자조 모임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서로 간에 연대감이 생기죠. 소속감이 생기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따뜻함을 경험했고요. 그 안에서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제가 회복하게 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동료 지원 활동가라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건 동료 지원 활동가는 또 어떤 거죠? 예, 동료 지원 활동가는 회복한 자살 유가족이 이제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자살 유가족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조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런 분은 무슨 좀 보상 있나요? 수당 같은 게? 네, 있습니다. 예.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4년 전에 동생분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셨다고, 무슨 요인이 있었나요? 어떤 이유로? 그래도 동생이 10년 전에 첫 번째 자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왜? 동생이 이제 참 재능도 많고 참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울산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해외 유학도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2008년도 광우병 사태가 있었을 때 있었죠. 친구들하고 광화문 근처에서 이제 식사를 마치고 그 시위를 구경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연행이 된 거죠. 시위 가담자로 연행이 됐나? 예, 맞습니다. 억울하게. 네. 그래서 동생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그냥 나는 구경했었다. 나는 시위 주동자나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동생이 이제 묵비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사람이 뭔가 있다. 동생 입장에서 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그랬나 보네. 사실 뭐 가담하지도 않았고 그냥 인정하면 됐는데 그 동생이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권위자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젊은 시절은 그런 거 좀 있죠. 계기는 게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됐고 재판이 2년 이상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이고, 유학 준비도 했었는데 그럼 2년 동안 네, 해외도 못 나가고 그리고 본인이 계획했었던 그런 것들이 다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동생이 좀 희망을 잃고 첫 번째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약간 그 우울증 같은 게 왔나 보죠? 맞습니다. 네. 공황 증세도 좀 있었고 심한 우울증이 와서 자살 시도를 했고 다행히 이제 가족들에게 발견이 돼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으면서 그렇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4년 전에 다시 시도를 그로부터 이제 거의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우리 장윤아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을 텐가요? 그때는 이제 제가 아버지 회사에 소속돼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그때고요. 아버지는 금강산 면에서 건립하는데 협력사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 건설회사를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금광산 그 사건 났을 때? 맞습니다. 그 누구죠? 누가 돌아가셨죠? 박왕자 씨. 맞아, 박왕자 씨. 네. 그리고 남북 교류가 중단이 됐죠. 맞습니다. 그 직격탄을 맞으셨구나, 아버님이. 예, 맞습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지셨겠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 회사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보증을 섰죠. 그런데 이제 결국 회사는 파산을 하게 됐고요. 저도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고 그리고 또 그때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우리 장준하 씨가? 네, 맞습니다. 20대 내내 그 디스크 통증으로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너무나 스트레스도 심하고 잠시 후 앞으로에 대한 희망도 실청 방면으로
여기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몸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반신 마비가 왔고요. 결국 큰 수술을 겪고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면 동생이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가족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예. 동생은 동생대로, 또 부모님 부모님대로,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렇게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동생분도 그 영향을 받으셨네. 아버님 사업 실패. 그러니까 동생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런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큰 지지가 될 수 있었던 아버지의 경제력도 이제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많이 힘들어했죠. 그래도 동생이 꿋꿋하게 우울증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그래도 잘 지내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 가족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래도 첫 번째 그런 시도를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관심 갖고 이렇게 옆에서 관리를 하지 않았나요? 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이제 각자의 삶을 버티기조차 힘든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빚도 갚아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이제 그럴 여력이 없었고. 예,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그렇게 됐다는 거는 어떻게 알게 됐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4월 말 정도가 되면 식사를 모든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어머니 생신, 아버지 생신도 몰려 있고, 그래서 겸사겸사 4월달, 5월달이 되면 같이 식사를 하거든요. 동생이 그 자리에 온 거예요. 사고 다발 주의 구간입니다. 그때만 해도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자살 유가족의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징후를 보여주지 않는다. 네, 징후를 보여주지 않는. 죽음이 아니면 그 고통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그 내용을 가족들에게 비밀로 했다라는 그 사실이 남은 가족 유가족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눈치를 못 챘다는 게 자책이 되겠네. 네, 맞습니다. 자책을 넘어서 막 죄책감 같은 게 들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아니고 이제 일주일 이후에 그 모임 이후 일주일 후에? 예, 동생의 이제 핸드폰이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그리고 동생이 집에 찾아간 거죠. 경찰과 함께. 네, 동생 혼자 살고 있었어요? 네, 동생 혼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소방대원이 동의를 한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동의를 했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니 동생이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준하 씨가 처음으로 보게 된 거네요, 가족 중에는? 네, 맞습니다. 야,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 그 안타까운 죽음을 선택한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약 300m 전방에서 황망한 마음. 주의하십시오. 그냥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네. 전방에 근데 그때 그런 쪽 그 자살 예방, 방지 이런 쪽 활동을 하고 계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래도 개인의 삶을 통해서 결국 저에게 주어진 빚을 모두 갚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좋은 빚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빚도 다 갚고, 그리고 그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도움은 아니었는데 저를 지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런 분들이
제 곁에 항상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도움을 그렇게 받으면서 8년의 그런 시간들을 잘 겪다 보니 잠시 이 후 자살이라는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한국 사회의 큰 목적지 문제에 대해서 주변입니다. 뭔가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그럼 장준하 씨 본인도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으셨나요? 맞습니다. 10년 전에 동생 자살 사건이 있었고요. 목적지 신용불량자가 실패한 자살 사건, 그 10년 전에. 동생의.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저에게도 그런 도저히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신용불량의 사건, 그리고 장애자가 됐다라는 사건이 앞으로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겠네. 예, 그래서 그때 매일 자살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자살이 심각한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런 활동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가서 상담 심리를 전공하게 됐고, 그리고 또 지역의 생명 지킴이로 또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살 예방 강사로 이제 활동하고 있었을 때 그러던 차에 동생이 예. 그리고 더 남편이었다고 그렇게 받았는데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마음이 너무 크고 죄책감도 심했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런 선택을 가족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유가족에게 상처되는 말이 그래 보이다가 나약하게 자랐나 보네. 유가족에게 계속하는 문자가 한명한테 에휴.